네, 여러분 검찰청장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목요일 밤이 됐군요 벌써. 오늘도 대한민국 법조, 특히 검찰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하여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네 분 중에 지금 지각하지 않고 도착하신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를 대신해서 당분간 또 이렇게 맡아주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너무 역대급 게스트 아니신가요? 제가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검찰개혁의 아이콘.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그 고발 사주 사건에 예. 그게 뭐 윤석열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 어쨌든 저는 했다고 믿으니까. 네네. 윤석열 씨의 살생부 데스노트 아닙니까? 예. 제가 그 방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안 올라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열심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 정치 분야가 있고 기자 분야가 있고 뭐 전직 검사 혹은 뭐 법조인 분야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사무소 직원이 변호사님 다음에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 되면 우리 사무실 망해요. 세무조사 즉시 들어올 거고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안 둬야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갔으니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럼요. 이제 한번 들어서신 게 있는데 빠꾸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앞으로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현주 변호사님을 모시느라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쭉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까지 냈잖아요. 작년 11월에. 그렇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현주 작가님으로 좀 더 활동을 하셨어야 했는데 책을 내시고 오히려 활동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현주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는데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검찰에 계시다가 검찰의 민낯을 보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옛날에는 나쁜 짓을 대놓고 하고 지금은 좀 숨어서 하고 뭐 큰 차이는 없네요. 나쁜 짓 하는 거는 드러내놓고 하느냐 숨어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윤 차장 집단에서 벌어진 일들 작년 한 이맘때도 아니죠. 4월쯤 있었던 일들 기시감이 있으시죠? 기시감이라는 건 일단은 윤석열 검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생부 집행작업, 그러니까 조국 일가부터 그다음에 청와대가 표적이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뭐 유재수 감찰부마에 다 백오근우 씨, 뭐 황운하 씨, 그다음에는 민주당 인사들, 그다음에 강기정 씨가 있었죠. 그 옵티머스인가? 라임 김봉현,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있었죠. 검은 유착에서 드러났던.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빙산에 가라앉았던 부분이 그냥 조금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빙산의 일각이 이제 드러나는 정도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도 아니죠. 최근에 우리 윤 짜장께서 매일경제하고 인터뷰했을 때 쩍벌 정도가 아니라 그 사타구니 부분에 간지러우셨는지 이 또 손을 거기다 대고 하는 그 사진이 올라오니까 쭈루룩 댓글이 다는데 안 본 눈 산다. 특히 여성분들이 안 본 눈 산다. 뭐 이런 글을 막 올렸는데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도 이 양반이 정말 너무 격이 없이 그냥 검찰 내부에 회의할 때는 쩍벌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행동들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 사타구니 굽는 거 그거는 이게 뭐 어쩌다 한번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일화를 알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에 여주지청장 갔었죠. 같이 근무하던 그 밑에 있던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 아무래도 사타구니 쪽에 피부 질환, 습진 뭐 이런 쪽으로 의심되는 밑에 부하 검사들을 거느리고 회의를 하는 자리. 서도 대략 평균적으로 30초에 한 번씩 그 정도면 문제가 있네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오늘의 유머 이런 코너에서도 이 사람은 분명히 습진이나 땀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쩍벌의 역사 그게 그냥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쩍벌을 너무 비난하면 안 된다. 질병이니까. 질병이니까. 또 그렇게까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네요. 현대의학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그 자세가 문제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본인이
막 꺼리끼는 결제안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선 제압을 하려고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고 책상에 다리까지 얹어놓고 다리 얹어놓고 이렇게 총장님 이거 저기 뭐 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턱짓을 하면서 사려놓고 가. 안 한 의인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 결제 들어온 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평소에도 막 좀 대담하게 행동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니까 확 일어서는데 자기 때리러 오는 줄 알고 겁먹어가지고 와 이거 뭐 완전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예의라는 말을 하기가 참 아깝네요. 예, 제가 들은 대로군요. 예, 들은 대로예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책상에 구두발, 턱짓 놓고 가. 진짜 끔찍하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의자가 무너지면 얼마나 개망신일까. 예. 제가 사실 좀 하중이 좀 많다 보니까 이동형 TV에 그 방송 가면은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의자가 없어집니다. 바뀌어요. 왜냐면 무너지기 때문에 다리가. 그런데 우리 윤 총장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쩌면 쩍볼은 하반신의 하중을 덜기 위한 그런 액션일 수도 있겠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시작부터 아주 화끈하게 또 한번 우리가 진짜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럼요. 알찬 정보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알찬 정보. 알찬 정보지 이게. 커뮤니티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었네요. 참나. 아니 본 사람이 있으니까 이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검찰청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거의 다 오셨고 장용진 기자도 좀 일정 때문에 늦었다고 그러는데 뭐 문제는 없어서 뭐 방송이 뭐 장도 없고 자 그래서 소재인 변호사 먼저 오시면은 바로 착석하시면은 문을 잠굽시다. 못 들어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요. 그래요. 자, 먼저 오늘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설성목장 추석 선물 세트. 추석 선물의 꽃, 추석 선물의 국가대표 설성목장의 한우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설성목장은 김용민닷컴에서 최고의 축산물 업체로 인정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맛과 포장,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 인증, 그리고 20% 이상의 파격적 가격 할인까지 명절에 남녀노소 모두가 받고 싶어하는 설성 한우 선물 세트로 귀한 분들께 추석 선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성목장의 이번 추석 선물은 딱 두 종류로 아주 심플합니다. 정성 특호 세트와 명품 1호 세트입니다. 맛있게 구워 먹을 등심이 필요하실 경우에 정성 특호 세트, 그리고 등심 외에 불고기와 국거리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명품 1호 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성목장의 추석 선물 세트에 담길 한우는 25만 평의 설성목장 축지에서 자연 방목의 형태로 키워서 면역력이 좋고 골격이 튼튼한 한우입니다. 거기에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해썹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된 한우입니다. 거기에 한우 선물을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고민 없이 그냥 김용민닷컴의 설성목장 추석 선물 세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정보입니다. 설성목장 정성 특호 세트, 국내산 무항생제 한우 1등급 이상 등심 400g 곱하기 2개인데 18만 9천 원이 정가인데 18만 9천 원도 싼 건데 14만 8,7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와. 21% 할인. 15만 원, 딱 15만 원 2천 원 빠지는데요. 야, 이 정도로 한우를 선물 세트를 구성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한우로 선물 세트를 최소한 구성하면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요. 야, 근데 이 정도 알찬 구성에 2천 원 빠지는 15만 원이라면은 저는 이거 바로 이거 선물 세트 받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설성목장. 근데 사신다고 안 하고 보내주실 테니까 받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야, 이 빛깔이 기가 막힙니다. 때깔이 좋습니다, 진짜. 자, 설성목장 명품 1호 세트. 1호 세트 같은 경우 국내산 무항생제 한우 1등급 이상 등심 500g 곱하기 2, 불고기 500g 곱하기 1, 그리고 국거리 500g 하나 해서 30만 원인데 요거 24만 원에 모십니다. 야, 이게 24만 원이란 얘기죠. 요게 와, 이것도 20% 또 할인한 가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한우 세트 없어요. 이게 그램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1kg에다가 예. 또 1kg, 2kg. 와, 무려 2kg를 주는데 한우인데. 24만 원. 네. 대박. 야, 이건 진짜 완전 효도 상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인증하는 거니까 맛도 보증되고. 선물 중에 선물은 역시 한우로 그렇죠.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그 한우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싼 가격에 네. 구매하시면 어떨까요? 배송비 무료. 배송비도 안 받아. 네. 배송비 무료. 야, 배송비 무료. 여러분 많이 추석 선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소 변호사님까지 오셨으니까 저 네. 잠급시다 이제 못 오게. 장용진 못 오게. 네, 그래요. 자, 제가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윤 춘장 어제 뭐 15분 동안 버럭 화를 내는데, 난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대미는 역시 그 멘트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무섭냐? 이건 정말 어떻게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보신 소감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김웅에게, 예, 김웅 의원에게 네. 잘 생각하고 실체를 해명하라 라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네네네. 행설수설하면서. 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진노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김웅 기자회견에 빡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등판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오. 그리고 검찰 권력이라는 건 공소장에 써낸 말대로 판결문으로 굳어지고 네. 언론을 이용해서 이미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기자들은 받아 적고 해명, 설득, 납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니죠. 그냥 쏟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또 그 검사로서의 자세가 그대로 나오는 쩍벌, 네, 그 네. 정신으로, 쩍벌 정신으로. 그래요.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사실관계를 확인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은 김건희 와이프 부인에 대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아직도 수사 중이고 한데 글쎄. 그거 이제 예전에 청문회 나왔을 때 헐값에 매매했고 이익이 전혀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청문회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하나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입증도 안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만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은 고발장이 4월 3일에 작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 코미디인데 어떻게 4월 3일자 기사가 실릴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미 다 분석을 한 것이 증거 자료를 먼저 다 첨부해서 보내고 그 후에 고발장은 맨 뒤에 보냅니다. 그 날까지의 일을 거기다가 기재를 하기 위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고발장만 맨 나중에 보냈는데 4월 3일 날 나온 기사를 4월 3일에 쓸 수 없다는 아니 지금 우리 오늘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방송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발상이 너무 이게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이 최소한의 그런 어떤 전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게 무슨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자회견인가 너무 회의적이더라고요. 대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해라. 네. 이런 마이너 언론 말고 네. 메이저 언론에다가 네. 자기 이름 얼굴 까고 하라 이런 건데 아니 정치 공작인지 어떻게 규명을 벌써 자기가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니까 야 내가 얘기한 이 가이드라인대로 결론 내려 이런 의미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 검찰에서 하던 습성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곧 진실이 돼야 한다. 예. 왜냐면 공수처도 지금 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검사가 어떤 비위에 얽혔을 때 스캔들에 얽혔을 때 추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 피의자는 가서 반박당하고 추궁당하고 근데 검사는 선언하면 끝 그런 거죠. 그렇죠.
소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법리 분석을 일단 떠나서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왜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인터넷 언론사에 제보를 하려면 KBS, MBC 같은 그런 메이저 언론사에다 하지, 이런 말을 듣고 아, 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참 힘들다. 120시간 발언부터 시작해서 부정식품에 이은 이 메이저 언론사 발언은 정말 이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기득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정말 자기도 억제할 수 없이 나와버린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설령 속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럼.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여과 없이 하실 수가 있는지, 참 윤 캠프에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조언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오늘도 정보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캠프에서 뜨악했다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 보고 뜨악했대.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 야, 이거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대응할 거니까 어디 군소리 하지 마. 아마 이러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떠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메이저 언론 타령을 한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은 대개 검찰 출입 기자가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 언론들은 검찰 출입 기자에 들기도 힘들 뿐더러 또 어떻게 통제가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겁박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 된 일인데 모 언론사, 거기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자가 무슨 일탈을 했나 봐. 근데 검찰 가서 그 고위검사들한테 사바 했더니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는 구워 삶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너무 복잡한 생각이시고 우리 윤 총장은 그렇게 복잡다단한 사고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진노하면서 격앙되면서 헐뜯기 위한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지. 그러니까 뉴스버스나 뉴스타파 자기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아마 언론들. KBS, MBC에서 내보냈으면 이런 메이저 언론이 이런 데 가담할 수 있습니까? 이랬을 사람입니다. 그냥 단지 뉴스버스하고 뉴스타파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메이저 언론 얘기가 나온 그럼 것이다. 그 고발장에 그 문제의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에 있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팟빵의 매불쇼. 네. 그럼 그 뭐 군소 언론도 아니고 거기서 시시덕 언론도 본인을 아니에요. 왜 문제 삼으셨대요? 예. 그리고 지금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가 기사를 써놓은 거를 제가 쭉 보니까 인터넷 언론사라고 그렇게 폄훼당할 그럴 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1차 전화한 것과 2차 전화한 게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1차 전화한 거를 왜 그거를 보도를 안 했냐, 이거는 편집 왜곡 보도다, 이렇게 막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한 거랑 두 번째 전화한 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전혁수 기자가 굉장히 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는 기법을 사용하면서 김웅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처음에 전화를 할 때는 마치 별 증거가 없는 것처럼 물어봐요. 아, 이렇게 고발장이 왔다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첫 대답이 그거 내가 한 거다. 윤석열 총장은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아, 이거 첫 번째 대답이 제일 신빙성 있는 대답 아니냐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를 했어야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전혁수 기자가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밀면서 김웅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가 보니까 이거 뭐 어디 손준성 이렇게 해서 보낸 거 왔다 갔다 한 거 있던데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진술이 기억이 안 난다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좀 다시 살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이제 들이밀면서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관계 없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만약에 첫 번째 진술이 맞는 말이라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했어야 되는 말은 윤석열 후보는 관계 없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급하게 또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김웅 의원은 완전히 자기는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여기서 야, 정말. 참. 저는 그 인터뷰 그걸 한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외워야겠다.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작두를 타지 않습니까? 저의 직관으로는 검사들이 크게 화를 낼 때는 구린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크게 화를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그 조직의 특성상 가장 첫 번째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역공을 해서 뒤집어 씌우기. 그 다음에 거짓말을 정말 상대방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라고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이게 특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외에 물건을 압수해 오면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임의 제출, 그러니까 피의자를 불러놓고 이거 임의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검사 수중에 있잖아요. 임의 제출이라고 임의 제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서 쓰게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명확한 건데도 검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물건이 증거 가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돌려줘야지 어쩔 수 없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해서 뭐 공방되면 곤란하니까 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부장이 에이 증거 제출해. 제출을 했어요. 법정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런 다음에 이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시키셨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노하고 난리 피웠겠죠. 정말 맑은 얼굴로 뭘 그렇게까지 했나? 화를 낸 게 아니라 덮어씌우는 거. 그래서 그 검사가 정말 순간적으로 자기가 막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렇지. 부장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지침대로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부장이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일단은 김웅 의원은 만약에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여기서 그냥 빠져나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인터뷰에서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렇다면은 이 핵심 몸통은 송 검사가 되는 것이냐. 이제 앞으로 송 검사의 그 입장 표명만이 남았는데 최초의 입장 표명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핸드폰을 이제 제출했다고 하고 앞으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분명히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때 그 손준성 검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책임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입장 표명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나와야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재판으로 가든지 하지 절대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본인이 얘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들이 왜 이런 심리 세계를 지닐 수 있냐면은 거기는 자기네들이 언론하고 이미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서 유죄로 나오고 유죄 판결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법원하고 견해 차이야. 법원하고의 견해 차이? 견해 차이야. 이러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부당한 수사 기소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책임지지 않을 행동을 하고 어쨌든 그 조직 내에서 어떻게든 책임만 자기 책임질 일만 회피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동기도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자기 회사에서 승진을 못할 것 같다. 검찰 조직에서 승진을 많이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게 뭐 부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들면 네가 판사야? 그러니까 그럼 판단하는 거는 법원에다 맡기면 되지. 우리는 이거를 수사하는 쪽에다가 하면 되지. 왜 자꾸 판사 역할까지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 제일 무서운 말이 증명되지 않은 유죄. 판결이 뭐 유죄는 확실한데 유죄는 확실한데 증명되지 않는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식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판단하는데 자기네들 그 승복하는 법이 없죠. 유죄였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지면은 정신의 무대에서는 반드시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는 반드시 하는 그런 검찰. 그렇죠. 모든 그 검찰의 행위에는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스폰을 받아도 정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부당한 뇌물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정당화됩니까? 내가 좀 용돈 받아가지고 우리 방 식구 계장한테 술도 사주고 같이 좋은 데서 룸살롱에서 같이 좋은 술 먹고 오입질도 시켜주고 그러면 오히려 거악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 거악을 우리 검사를 챙겨주고 유흥시켜주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그렇게 방 식구들하고 허물 없어지고 이제 뭐 우리 검사님 뭐 잘해주시고 이러면은 이게 곧 거악을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윤중천이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면은 어디 손 벌리지 말라고 제가 아는 검사님들한테 용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거 받으시고 뇌물 앞으로 받지 마시라. 근데 그 거액을 검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중천은 거액이 아니고 자기는 거액이 아니고. 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 검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걸 다 이제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은 병원한 거죠. 죄책감도 없고. 저는 그게 포인트 같아요. 정말 어저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뭐 메이저 이런 얘기 하면서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고 이게 무슨 정말 요만큼의 거리낌이 없다. 신 변호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부장님 하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평검사가 오히려 떨리잖아요. 내 기억이 뭔가 깡그리 잘못됐나? 이러고 나왔으니까. 자네 왜 그래? 그러니까 요만큼의 진짜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그런 사람이 승진을 착착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방청객이 오셨나?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영진입니다. 우리 장영진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주 로엠피 편집국장이시고 오늘까지 들어온 얘기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고발 사주 사건. 어떤 부분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지난주에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진척이 됐는데요. 네네.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제보자가 누구냐.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보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이러쿵 저러쿵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제보자나 공익신고자나 전부 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뭐 무슨 추미애 사람이다 뭐 조국 사람이다 다 구라고 미래통합당 사람이라는 점 확실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름이 거의 뭐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연관 검색어로 막 뜨더라고요. 연관 검색어로 떠버렸으니까 이제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기 이름을 걸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름을 했어요. 나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공익 제보자라고 지금 지목을 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내가 어디서 뭘 했고 옛날에 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나 아니다. 자꾸 나를 지금 언급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일단 조성은이라는 분은 일단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근데 문제는 동명이인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동명다인이다. 즉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여러 캠프에 또 다 흩어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누군지 모른다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자면 조성은이다 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분이 그분인지 조성은이 맞는지조차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정확하게는 이게 김웅 의원이나 이쪽 사람들은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넘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이 확실한지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왜? 자기들이 지목한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맞다면 지금 좀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상해지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제보자가 누구고 공익 신고자가 누군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전혁수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전혁수 기자가 형님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남자라며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방송에서 제보자를 지금 까는 건가요? 공개하는 건가요? 공개용 방송인가요? 저 지금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굳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은 이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또 특정한 캠프에 이상한 캠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 인물 동명다인으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느 캠프에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스스로 지금 캠프의 공식 입장으로는 사실은 정치 공작이란 말을 거둬들였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캠프의 공식 입장으로는 이거는 손준성이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거는 이제 캠프에서 정리를 해준 거고 저는 네. 윤석열 본인의 말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팩트에 기반된 이야기가 나와도 어떤 증거에 기반된 이야기가 나와도 공작이야! 라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버리는 게 윤석열의 본심이고 본질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캠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했는데 윤석열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공작이다! 또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치. 지금 캠프에서도 지금 막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의 거짓말을 알아보는 법. 네. 아까는 상대방을 공격한다. 상대방 씌운다. 정치 공작이야. 네. 네. 메소드 연기. 분노하면서. 네. 정말 거짓이니까 저렇게 분노하겠지.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요. 네. 뭐냐면은 김봉현이 그랬잖아요. 검사들이 1도, 2부, 3배. 처음에는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을 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 음. 그러니까 손준성 도망갔잖아요. 네네. 휴가 쓰고. 네. 우리 연락. 윤 총장 네. 그 뉴스버스 확인 전화에 네. 차단하셨잖아요. 네. 김웅 나중엔 잠적 안 했다 했지만 연락 두절됐죠. 연락 두절됐었어요. 지금 다 같이 나와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좀 매뉴얼이 있나 봐. 아,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고 그리고 있어요. 또 김웅 의원은 아예 본인이 핸드폰을 자신은 주기적으로 바꿔서 자신의 핸드폰에 손준성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 얘기지, 그거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제보자가 어떻게 해서 제보를 하게 됐는지 과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쯤에 우연한 기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사진이 우연히 전혁수 기자한테 걸렸어요. 일부러 준 게 아니라 걸렸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전혁수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제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들킨 사람은 이거 내 인생이 걸렸으니까 제발 이거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말린 거예요. 그랬는데 전혁수 기자가 이거를 자기가 계속 외곽 취재를 하면서 다른 증거들을 모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취재를 덧붙여 나가가지고 결국 하나씩 둘씩 그 자료를 더 얻어낸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공개하자라고 제보자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제보자가 노 하다가 마침내는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스 해서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정치 공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윤 춘장의 그 기자회견 보면서 진실을 다 아셨겠네요. 알아버리셨겠네요. 일단 사람이 여유가 없고 다급하잖아요. 그렇지. 불안하고. 윽박을 지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검사들의 행동의 습성을 알지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뒤집어 씌워라 메소드식 연기 1도, 2부, 3배. 1도 2부 3빼. 예. 그 윤우진 그랬잖아요. 처음에 도망가고. 그렇지. 처음에 경찰 조사 1회 신문 받을 때 제가 아파서요. 그다음에 도망가고 들어와서 부인하고 물론 처음부터 백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비밀의 숲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창준이 하는 나는 여기 이 건물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믿는다. 범죄자들 그리고 그걸 처벌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적어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 이창준이 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검찰정에 있는 두 부류의 인간 누가 누군지 누가 범죄자고 누가 범죄자가 아닌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KBS나 MBC 같은 데서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KBS가 단독으로 검찰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압박했던 그 내용을 KBS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잘했네라고 하든가. 근데 그거는 재소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 재소자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이야. 맞습니다. 장난을 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본인만 오로지 빠져나갈 이야기만 하고 화를 내고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역시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나를 믿어줄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발장도 이제 공개가 되었던데
이 고발장이 굉장히 허접하다. 이게 무슨 검사가 쓴 거냐 이렇게 뭐 반박을 하는 내용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검사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접하지 않고 네. 문장력이 굉장히 좋고 연륜도 느껴져서 저는 누가 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 쓴 건데 그리고 검사가 제가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왜 검사가 쓴 건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걸 저도 봤어요. 검사만 쓰는 문구들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고소장을 쓸 때도 범죄 사실 같은 거는 최대한 검사가 수사기관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검사가 쓰는 용어를 맞춰서 써줘요. 그리고 반말체를 써요. 그리고 고발 이후에서는 존댓말체를 써요. 그러니까 반말체랑 존댓말체가 섞여 있다고 허접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서식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게 검사가 쓴 게 맞다라고 느낀 거는 각주 1번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지모 씨의 이 부분 제보 행위는 사의로 충성과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므로 편의상 경위 사실로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검사가 쓴 게 맞구나. 이거는 검사의 전형적인 예, 이거는 제가 쓸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감히 가람이라고 검사님한테. 그리고 편의상 경위 사실로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람. 이거는 검사가 쓸 수 있는 문장이어서 이거는 보고서도 많이 써본 어떤 연륜 있는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전형적인 검사의 문체예요. 전형적인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공소장 문체라기보다 네. 거의 보고서 문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사체라기보다 공무원체, 보고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건 티가 나요, 사실은. 티가 나요. 아니, 실제로 다른 법률가 분들도 말씀이 요거는 검사의 그 실체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목도 되고 있어요. 공안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어떤 검사, 모 검사가 지금 직접 지목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근데 예. 검사들도 설왕설래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네. 깊은 빡침이 느껴지니까 한동훈 본인이 썼다. 아, 윤석열이? 한동훈 본인이 썼다. 한동훈 본인이? 아니, 이거 실제 검사한테 들은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노에 타오르는 건 본인 아니면 쓸 수 없다. 그러면 초안을 한동훈이 작성해서 또 다른 검사가 그거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 작업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은 그런 문장을 안 쓰는데 그렇게 안 쓰는데 이렇게 말 바꾸면은 열을 바꾸는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네. 그것도 검사들이 씁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이거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쓰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한동훈이 손을 좀 댔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이게 군데군데 감정이 푹푹 묻어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가 웬만한 검사들이 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언유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검언유착 사건을 하나의 거대한 음모라고 몰아세우면서 이거는 음모예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틀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 검언유착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음모를 만들어 놓은 거, 틀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통찰력과 창의력과 작전 구사 능력이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부에 꽤 오래 있어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런 거 짜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데 이 분야에서 꽤 정평 있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적어도 한동훈 검사가 줄거리는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썼는지 안 썼는지 규명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제 한동훈이 한번 스크린을 했을 것이다. 큰 틀을 잡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검언유착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더 큰 상자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검언유착 사건은 하나의 함정이고 이걸 함정을 파기 위해서 더 큰 음모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검찰을 위기를 넘어서는 걸 보면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김학의가 공항에서 붙들리고 하니까 뭘 내세웠냐면 기획사정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뭐 무리하게 불법 출금을 했다. 그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언유착 나왔을 때 건언유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건언유착이라고 나중에 이걸 정언유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정원유착의 그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김웅 의원의 첫 번째 통화를 이제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을 못 지었는데 그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한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보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말이 바뀌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제일 처음 말은 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것도 이제 뉴스버스 기사에서 제가 다 읽은 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씨 내용도 이 고발장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웅 의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김건희 건은 진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야 뭐 윤 총장하고 윤 총장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말은 김웅 의원도 김건희 문제는 그 검찰 쪽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저의 그림은 뭐냐면 이게 지금 손준성 검사한테 왔다는 거는 그 제보자도 처음에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기자가 알아낸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정말 추측, 정말 다 추측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서 김웅 의원은 이게 검찰에서 왔다는 걸 알리지 않고 마치 본인이 정말 뭐 수집을 하건 제보를 받건 그런 거를 해가지고 당에 전달을 한 거다. 그래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거 내가 한 거다. 고발장 초안 내가 썼다. 이렇게 했지만 그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나오니까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용도 모르고 전달만 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고발장 전달은 검찰에서 온 거를 모르고 있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는 그런 의심이 들려요.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뀐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혁수 기자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손준성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손준성이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일반인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발장을 보내왔으니까. 고발장을 보내왔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이더라. 검사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법조인 대관을 찾아보니까 손준성이 딱 한 사람 있더라. 현직 검사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뒤지는데 뉴스버스에 보면은 최근까지 법조 기자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보니까 얘는 걔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란이요, 검사님한테. 근데 제가 김웅을 개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잘해. 얘 걔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뉴스버스에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김웅하고 같이 김웅 의원하고 같이 검사 생활을 같은 검찰청에서 했어요. 와, 진짜요? 검사하고 윤 총장하고는 또 결이 다른 사람이죠. 책도 썼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총장하고 김웅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고까지는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좀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 베스트셀러 작가고 또 대중적으로도 이제 좀 알려진 사람이고 하니 아마 그 성정이 그렇게 윤 총장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접촉을 받았을 때 이렇게 떠보다가 저쪽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나 떠보다가 이렇게 얽혀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검사는 뭐 나름 어느 정도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제 가깝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걸로 아는데. 연수원 29기 같은 29기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한 100명, 80명 연간 임명되는데 거기서 다 옷 벗고 나가고 하면 지금 기수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을걸요. 10명, 20명. 마지막에 그리고, 남은 사람은 원래 검사들은 한 3학년, 4학년 임지를 바꾸는 걸 1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초임에 1학년, 2학년 한 3학년 돌면은 건너건너 다 앉게 된다고 얘기해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은 일 하다 보면 더 쉽게 친해지고 동기라면 더 반갑고 더 쉽게 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때문에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손준성 검사하고는 어느 정도 가까운데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김웅하고는 결도 좀 다르고. 그렇죠. 김웅은 문무일 총장 때 그렇죠. 발탁된 사람. 문무일 총장 계열이죠. 문무일계라는 네. 소문이 네. 있어요. 윤석열 총장 될 때는 한직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으로. 문무일 총장 때 인천지검 공안부에 있다가 문무일 총장 때 미래기획단, 대검 미래기획단장을 그 기획단, 그러니까 그 형사정책 단장으로 진급을 해서 이제 영전에서 들어와요. 차장검사급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 매체에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진급을 할 케이스라고 알려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좌천이 돼버립니다. 법무연수원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바로 사표를 내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윤 총장하고의 원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2019년 9월 조국 일가에 대한 사건이 본격화됐을 때 이미 이전부터 좀 전조가 있었는데 네. 주강덕이 갑자기 조민의 한영외고 생기부를 들고 그렇지. 나와서 네. 근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네. 우리 검사들이 막아주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는데 네. 영장을 기각시켰죠. 압수통신영장.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각상도는 갑자기 예. 조민 씨의 진단사고 질병휴학계 네. 진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내밀한 빼가는지 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각상도도 검사 출신. 네. 그리고 최성해가 최규일의 주선을 통해서 김병준, 우동기를 만났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데 검찰하고 협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정점식도 연배가 있어요. 유상범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좀 새로운 인물. 김웅. 김웅. 다리가 되어줄 좀 기수 낮은 인물이 필요하죠. 새로운 인물을 여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직접 소통을 하기에는 손준성이 뭐 이거 어떻게 돼가냐 좀 빨리 해줘. 아휴 재규일한테 그 말 할 순 없잖아요. 박상도한테 선배님 어렵잖아요. 그렇지. 김웅이죠 김웅.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면서 손준성하고 김웅하고 일종의 채널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통신 루트가 통신 채널이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이 하나가 딱 걸렸다. 어떻게 재수 좋게. 보통 그런 검찰과 정치권 사이의 채널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법인데 이번에 정말 운 좋게 드러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또 뭐 정점식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뭐 무슨 괴문서라고도 말할 수 없는 윤석열은 너무 좀 엉뚱한 얘기를 어제 했던 거예요. 네. 자,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거 뭐 감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감찰만으로 이게 진상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인가? 수사로 전환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후에 전개 상황에 대해서 한 분씩 한번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은 그리고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장 근접한 게 맞춘 사람한테 한우 세트를. 한우 세트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한우 세트 작전을 쟁탈전입니다. 쟁탈전. 네, 예측 어느 부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냐면은 다 들어보고 먼저 막 듣고 조합을 한 다음에 아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어떻게? 한번 더. 가위바위보. 제가 아, 그래. 가위바위보. 재밌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맨 마지막에 하고 제가 하고 예. 두 분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형님 먼저 하세요. 나는 하나만 해 항상. 형님 먼저 하시고 예측. 예, 원래 감찰은 금세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감찰은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거는 감찰이냐 수사냐라는 그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전제로 하는 거고요. 문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어느 만큼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수족이 얼마만큼 충분히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네네. 수족이 충분하게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수사가 된다면 공수처 관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와 일정한 협조 관계 또는 공조 관계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을 처음 먼저 보도한 뉴스버스 측에서는 공수처를 못 믿는다. 그래서 특별 검사, 특검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임 검사를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한 1, 2년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다 유야무야 가라앉혀졌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당장 김봉현 씨 옥중서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결국에 검사 99만 원 세트로 그냥 우야무야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만 좀 하시면 어떨까요? 옵티머스 싫어. 말고 옵티머스 말고 우리 이야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유 옵티머스 얘기까지 가는 건 너무했잖아요. 빨리 마무리. 아니 옵티머스 얘기를 왜? 저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미워 신민지 미워 진짜. 손준성 수사 예측입니다. 지금 주제의식을 갖고 왔고. 그러니까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공수처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입을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만 이제 공수처가 법무부 산하의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그 공수처장의 협의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좀 긴밀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입체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예. 대검 감찰, 것 같아. 우리 저 여기. 대검 감찰, 법무부 감찰, 공수처, 그다음에 국회까지 탈탈 털어. 탈탈 털어. 국회 조서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이게 다 걸쳐놨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이게 틀린 거를 지적해야지. 장영진 기자님한테서 틀린 거를 지적하는 거. 아 진짜 왜 그랬지 아주. 아니 그래야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뭐 그런 데서 차별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럼 다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검사들은 손이 곱아서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공수처로 가야 하고 공수처가 했으면 좋겠다. 공수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이첩처. 그렇게 됐어요 지금. 왜 제가 검사들이 이 사건을 하려면 손이 떨리고 손이 곱아서 못한다고 하냐면 검사들은 검사가 끝이 안 하잖아요. 변호사를 하잖아요. 이 사건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변호사 수입은 접어야 됩니다. 조직의 적이 되니까. 그렇지. 뭐 대윤, 그다음에 한동훈, 손준성까지 해서. 근데 이게 결국은 이 검찰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도한 조직이었다. 권한이 축소되면 이거 우리 조상님이 지켜온 논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정 권한을 뺏기게 되고.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 곱고 떨리는 이유는 이규영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규영 검사가 그 출금 요청서 몇 분 만에 작성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10분 만에. 10분 만에. 금요일 밤에 술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올림픽 대로를 쭉 가가지고 동부지검에 도착한 게 11시 50분. 그러니까 뭐 법조문 보고 뭐 얘 피의자가 무슨 피의자고 뭐 그냥 하라니까. 그리고 이거 당연히 부담되잖아요. 이전에 2번이나 무혐의를 했던 검찰이 봐줬던 사건인데 윗선의 재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피하신 거죠, 제가. 봉욱이 그래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황은 모두 김학의가 공항에 나타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욱이 재가를 했는데 봉욱 차장이 입 싹 닫고 이규현만 보내잖아요. 봉욱이 제가 했는데 봉욱이 했다고 뭐 이제는 공동정범이래요. 그 기사 보면 나옵니다. 국민일보에. 근데 사장님하고 평사원이 공동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딱지만한 기업에서 그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규영 검사의 예를 보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는 건너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보복이 들어온다는 거를 뼈저리게 아는 거죠. 특검으로 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공수처를 한번 좀 믿어봐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 소대인 변호사님인가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들은 얘기는 그때 김학의가 출국을 했으면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검찰총장 물러났어요. 대가리 박아야죠 다들. 그래서 술자리에서 막 윗분들이 다 이규영 검사 칭찬하면서 자네 2계급 특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검찰청법상 검사, 검찰총장 뿐이에요. 저 2계급 특진이면 검찰총장 위인데요. 그러니까 하하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입 딱 씻고 사냥을 하잖아요. 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검사가 정말 제 역할을 한 건데 그게 지금 그 책잡힐 일이 돼가지고 고난의 이유가 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장용진 기자님과의 차별성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난 저 생각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손준성 관련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돼 있고 공수처에서 이거를 회피할 수는 없다. 이거는 회피할래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큰 부담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왜냐? 이거 윤석열한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보도가 너무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걸 받는다고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거를 피할 도리가 없다. 피할 도리가 없고 두 번째, 국회 조사는 안 한다. 국회 조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곧 대선입니다. 대선이니까 네, 하지. 저는 국회 조사 안 한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차별성. 네, 국회 조사는 안 한다. 그리고 국회 조사에서 뭐 조사가 됩니까? 뭐 그 나와가지고 뭐 소리만 지르고 막 다리만 벌리고 뭐 내가 부한줄 압니까? 뭐 이게 뭐 조사입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표가 떨어지지. 아니요, 저는 그 전에 이미 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조사는 절대 불필요한 절차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줄 필요가 없다. 국회에서 굳이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세 번째, 특검, 특임검사 이런 것도 안 간다. 공수처로 간다. 그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뭐 다시 사문화하고 이거를 무명무실하자고 난리를 만약에 아무리 야당에서 쳐도 이건 말이 안 되고 믿어 못 믿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결과를 내는데 솔직히 윤석열 선택까지 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보도 나온 거를 보니까 대검 감찰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법무부 합동 감찰도 곧 진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 조사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오늘인가? 그래서 대검 아직 이 사건을 아직 받지는 고발인 조사만 됐기 때문에 곧 고발인 조사가 있을 걸로. 고발인 조사. 고발인 조사. 네. 그래서 대검 감찰하다가 법무부 합동 감찰로 신속히 감찰을 하다가 신속히 수사 전환해서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했던 정말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수사할 독립적인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잘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수사는 공수처가 하기도 다 돼 있던 건데 잊어서 딴소리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참 열심히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공수처가 이렇다 할 또 국민의 신망을 얻을 만한 결론을 낸 적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공수처. 그랬더니 공수처 검사한테 할 거냐 그랬더니 해야죠. 왜 그때 지금까지 똑바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또 이첩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첩도 못해요 라고 해요. 그래 이첩도 안 한다? 못하죠. 검사 수사는 공수처가 하기로 이건 이첩 못한대요. 그래서 확 특검해버릴라 이랬더니 그럼 진짜 갖고 가든가 라고 이렇게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것저것 다 이첩하면서 조희연 사건은 왜 했대? 조희연 사건이 거기서 담당한 사건인가? 결국 또 그것도 결론 내면은 검찰이 알아서 해주시오 또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제가 하나 더 검찰이 이 사건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여러 검사들이 파견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검찰의 사건들, 김학의, 장자연 이런 거 파헤치자고 제대로 다뤄잡자고 나왔는데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너 검찰에 돌아오면 보자.
진상조사단은 한시적 조직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파견갔던 검사들이 의욕적으로 그래서 의욕적이라는 게 뭐 정의로운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쫙 내세웠고 여기서 실적을 내면은 나에게 한 대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정화 검사라고 나중에 뭐 법무부 감찰에 있을 때 총장편에서 막 얘기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 이전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갔을 때는 막 의욕을 불태우면서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설 테니까 저를 잘 보호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전화해서 돌아오면 보자. 잘 판단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식들은 도대체 뭘 감추려고 왜 감추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엮인 게 있나? 그거는 반드시 엮이지 않더라도 방어의식.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지 아니까 무너지면 이 검찰 모류의 신화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무너져서 자기가 그 사건에 몸담고 뭐 발담그지 않더라도 한번 북이 무너져서 점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검찰 개혁의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바로 뭐냐면은 검찰의 어떤 직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 권한의 많은 축소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검찰의 공적이 되는 거야. 라는 은연중에 그런 그렇죠. 낙인을 찍는 거죠. 낭낭공주잖아요. 자명으로 확 찢어버리는.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검찰의 관점에서는 간첩인 거죠. 이적행위. 그렇죠. 이적행위죠. 아이고 이런 검찰은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예. 정말 이게 배신자. 정말 검찰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자 그럼 추가할 것은 네. 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 법사위가 긴급 소집돼서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랑 그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사의 방향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위 의원들이 했던 그 회의의 내용을 좀 그 공수처 검사님들도 한번 잘 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분들도 그 회의 내용을 좀 잘 보시고 그것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시되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